전현이 시아비 잡내 멀쩡한 영감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어. 시아버지 위암 병수발에 청춘을 다 바치고 명절마다 손목에 파스를 붙이며 버틴 10년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부터는 어머님이 알아서 잘해보세요.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그 한마디를 남기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는 100명의 하객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10년간 조롱당한 그 며느리가 어떤 이름으로 다시 세상 앞에 서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지원입니다. 올해 39, 한때는 원고 뭉치를 끌어안고 밤을 새우던 출판사 편집자였습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던 시절, 저는 책 한 권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 믿던 사람이었죠. 성격은 모나지 않고 잔잔한 편이라 누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슬그머니 한쪽 손잡이를 같이 쥐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나도 한 번 더 삼키고 억울해도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베개에 얼굴을 묻던 사람. 책임감 하나로 10년을 버텨온 사람. 그게 저 이지원입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를 처음 뵙던 날이 떠오릅니다. 종로 한복판의 고급 한정식 집이었고 저는 새로 산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몇 번이고 매만지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던 그 순간 공기가 한 단계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죠.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여셨습니다. 거기 엉거주춤 서 있지 말고 앉아라. 어디 우리 아들 홀린 얼굴이나 한번 자세히 보자꾸나. 저는 두 손을 무릎에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저를 훑어보시더니 수저를 들기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대충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집안은 돈 많고 번지르르한 것보다도 뼛속까지 박힌 교양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단다. 근본 없는 집안은 딱 질색이야. 옆에 앉은 현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옷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아유, 엄마. 밥도 먹기 전부터 무슨 그런 깐깐한 소리를 해? 지원이 놀라겠어. 천천히 해, 천천히.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가볍게 떼어내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야야, 천천히는 무슨. 호적에 잉크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짚어둬야 나중에 딴소리가 안 나오는 법이다. 알아들어?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명심할게요. 저는 그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이 차려지고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지 않은 채 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대학은 어디 나왔다고? 이름 있는 데는 나왔니? 네, 대학교 국문학과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편집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 책 만드는 일? 그럼 남들보다 책은 좀 많이 읽어봤겠네? 배운 티는 좀 나려나?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마음 한구석을 콕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매일 글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책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고. 명색이 우리 집 며느리인데 어디 모임 데리고 나갔을 때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거나 무식한 티 팍팍 내면 내가 아주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으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지? 그날 한정식의 맛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정식 집을 나서던 길 현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이던 말은 또렷합니다. 지원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겉으론 저렇게 퉁명스러워도 속은 안 그래. 며느리 본다고 긴장하셔서 일부러 기선 제압하는 거야.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시간 지나면 다 풀어질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응?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던 거겠죠. 결혼식을 올린 지 2달 만에 시아버지가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다니던 출판사에 사직서를 내고 병원과 시댁 부엌을 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년 뒤에는 동서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유학파에 외국계 기업 마케터라는 화려한 이력을 들고서요. 시어머니는 유진을 처음 본 날부터 손을 잡고 거실 한가운데를 빙글빙글 도시며 자랑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어쩜 이렇게 예쁘고 똑똑할까? 외국에서 공부까지 하고 와서 그 큰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며? 우리 유진이는 인물도 훤칠하고 영어도 쌀라쌀라 잘해서 어디 내놔도 기가 팍팍 산다니까. 내 어깨가 다 으쓱해. 그 옆에서 저는 과일을 깎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게 시선 한 번 주지 않으셨죠. 그래도 저는 묵묵히 사과를 깎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거워서 한 번만 더 참자, 한 번만 더 견디자 하며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한 번의 제삿날입니다. 부엌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시장을 봐 오고 아침나절 내내 나무를 묻히고 오후 내내 전을 부쳤습니다. 손목은 이미 감각이 없고 앞치마에는 기름이 까맣게 배어 있었죠. 식용유 냄새가 머리카락에까지 스며들어 숨을 쉴 때마다 속이 미식거렸습니다.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상을 다 물리고 설거지까지 끝낸 친척들은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웃고 있었고 저만 부엌에 남아 마지막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남편 현수는 안방에서 형제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요. 어머 형님, 저 어떡하죠? 내일 아침 일찍 회사에서 중요한 외국 바이어 미팅이 있어서요. 저 먼저 쏙 빠져서 정말 죄송해요. 먼저 가볼게요. 동서유진이 부엌 문턱에 살짝 기대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손등으로 밀어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회사 일이 중요하지. 밤길 어두운데 운전 조심해서 가. 어휴, 전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느끼는 건데 형님은 진짜 천하장사예요. 대단해요. 저는 다리에 쥐가 나서 10분도 못 서 있겠던데. 이런 힘든 굳은 일은 평생 배워도 형님 발끝도 못 따라갈 거예요. 형님 수고하세요. 별말을 다 하네. 신경 쓰지 말고 어서 가봐. 유진이 뒤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칭찬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는 날들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잦아졌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작은 화상 자국이 생겼지만 저는 그저 찬물에 손을 잠깐 담갔다 다시 프라이팬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미닫이 문이 살짝 열려 있다는 걸 알아챈 건 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너 아직 안 갔니? 가기 전에 잠깐 방으로 들어와 봐라. 어서. 네, 어머님. 신발 신다가 얼른 뛰어왔어요. 무슨 할 말씀 있으세요? 저는 자연스레 프라이팬에서 손을 떼고 안방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엿들으려던 게 아니라 혹시 저를 부르시는 건가 싶어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아유, 내가 속 터져서 정말. 너희 형님 말이야. 내가 돌려서 좋게 좋게 눈치를 줘도 당최 말귀를 못 알아먹잖니. 미련 곰탱이도 아니고. 사람이 눈치도 없고 답답한 게 다 무식해서 그런 거야. 무식해서.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호호, 어머님도 참. 그래도 형님이 부엌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군말 없이 전 부치는 거 보세요. 그냥 형님은 형님 수준에 맞게 집안일 열심히 하시는 거죠, 뭐. 아이고, 무식하게 힘만 세고 뼈 빠지게 일만 잘하면 뭐하냐? 곰도 아니고. 동창회든 어디 모임이든 데리고 나가서 우리 며느리 이런 사람이라고 번듯하게 자랑할 맛이 나야 말이지. 넌 내 마음 모른다.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호호. 솔직히 저도 형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숨이 턱턱 막혀요. 아는 것도 없고 고지식해서 말도 안 통하고 같이 외출이라도 하면 옷 입는 것도 촌스러워서 제가 다 부끄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내 말이 그 말이다. 답답한 걸 넘어서 복장이 터진다니까. 옛날에 출판사인지 만화방인지 거기서 책 좀 만지작거렸다고 꼴에 우리 앞에서 유식한 척은 혼자 다 해요. 지가 무슨 대단한 학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같잖아서 내가 진짜 민망해 죽겠다. 저는 안방 문 옆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러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아버지 병실에서 새우잠을 자던 밤들, 입덧을 하면서도 제사상을 차리던 날들, 명절마다 손목에 파스를 붙이며 버티던 새벽들, 그 모든 시간이 무식하다는 5글자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탕 하는 소리에 안방 안에 두 사람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기름에 찌든 앞치마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부엌 형광등이 한 번 깜빡, 또 한 번 깜빡하다 다시 켜졌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고 광대뼈 위로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일까? 이 사람이 정말 한때 책을 사랑하던 그 이지원일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끓어올랐습니다. 뜨거운 게 아니라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 미닫이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닫이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두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살짝 기울었고 유진의 입꼬리가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마맛, 형님? 언제부터 거기 서 계셨어요? 발소리도 없이 깜짝 놀랐네. 어머님, 그리고 동서. 밖에서 두 분이 주고받는 고상하고 유식한 대화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차갑게 말한 적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시며 자세를 고쳐 앉으셨습니다. 예, 네가 지금 하루 종일 일하다 지쳐서 헛것을 들은 모양이구나. 우리가 무슨 네 험담을 했다고 문을 그렇게 쾅쾅 열어젖히고 난리야? 버릇없이. 헛것이요? 잘못 들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님. 안방 문 버젓이 열려 있었고 미련 곰탱이 무식하다 하시는 두 분 목소리 제 귓구멍에 아주 또렷하게 꽂혔거든요. 아유 형님, 오해예요, 오해. 어머님이나 저나 그냥 농담조로 우스갯소리 한 건데 형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좋게 넘어가요, 네. 농담. 저는 그 단어를 한 번 더 입에 올렸습니다. 농담? 사람 바보 취급하고 짓밟는 게 농담입니까? 10년을 식모처럼 그림자처럼 뼈 빠지게 일만 한 사람 뒤통수에 대고 무식하다고 비웃는 게 농담이 되냐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아니, 이것 봐라. 눈을 아주 부라리고 대드네. 어디 감히 하늘 같은 시어미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락바락 대들어.
내가 못할 말 했니? 네가 평소에 답답하게 구니까 한 소리지. 말버릇이요. 어머님,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 대접은커녕 사람 취급도 안 하시는데 제가 왜 계속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해야 합니까? 어머님, 저 오늘 이 시간부로 이 집안 며느리 노릇 당장 때려치우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거실 쪽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이 방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멋이 어째? 네가 지금 미쳤구나. 더위 먹었어. 감히 시어미 앞에서 때려치운다는 소리가 그 입에서 나와 교양 없고 무식한 며느리가 어머님 귀에 쏙쏙 박히게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씀드릴게요. 저 오늘부로 당신 며느리 안 합니다. 제 사고 나발이고 이제 그만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유진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형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화나신 건 알겠는데 진정하시고 서방님이랑 아주버님 불러서 조용히 얘기해요. 집안 어른들 다 계신데 망신스럽게 진짜. 동서, 저는 유진의 말을 잘랐습니다. 시끄러워, 동서. 넌 조용히 해. 잘 들어. 앞으로 명절, 차례상, 제사상 전부 다 내가 차려.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도 내가 해. 똑똑하고 유식한 우리 둘째 며느리께서 이제부터 어머님 싹 다 모시면 되겠네. 두 분이서 아주 찰떡궁합이시니까 유식하게 잘들 해보시라고.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가스불을 잠그고 프라이팬에 남아있던 전 한 장을 그대로 둔 채 신발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웃고 있던 시동생이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형수님, 앞치마는 벗어 던지고 어디 가세요? 아직 제사상 마무리 덜 끝났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훅 때렸습니다. 기름 냄새가 뱀 머리카락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데 이상하게도 그 바람이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이지원, 너 당장 거기 안 서. 내가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 집안이랑은 끝인 줄 알아. 당장 안 들어와. 아이고, 내 뒷목이야. 저는 서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숫자가 올라오는 걸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층, 한층, 10년의 시간이 거꾸로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여전히 엉망이었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지원. 저는 작게 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불러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챕터 2 터져버린 10년의 골문 상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손에 든 건 핸드폰과 지갑 하나뿐이었고 외투도 챙기지 못한 채였습니다. 11월의 밤바람이 얇은 블라우스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신기하게도 춥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로변에 서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룸미러로 저를 한번 흘끔 보시더니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근처에 깨끗한 모텔 하나 부탁드릴게요.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가 듣기에도 낯설었습니다.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흘러가는 가로등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려고 해도 눈 안쪽이 바짝 말라있는 느낌이었죠.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 현수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원아, 너 어디야? 엄마가 펄펄 뛰셔.
어디긴 집 나왔지. 무슨 소리야? 빨리 들어와. 엄마가 홧김에 한 말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살짝 떼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편의점 간판이 노랗게 흘러갔습니다. 현수야. 말해. 홧김에 한 말이 뭔지는 알고 그러는 거야. 자세히는 모르지. 근데 우리 엄마잖아. 며느리한테 그 정도 농담도 못해. 농담. 저는 그 단어를 한 번 더 입속에서 굴렸습니다. 내가 듣기엔 농담이 아니었어. 10년치 모욕이었어. 지원아, 진짜 이러지 마. 내일 아침에 집에 와. 응. 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택시가 모텔 앞에 멈췄고 저는 카드로 결제를 마치고 내렸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방문을 여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천천히 양말을 벗었습니다. 발바닥이 부어 있었고 발가락 끝에는 빨갛게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저는 한참을 그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발로 10년을 부엌과 병실 사이를 오갔구나. 이 발이 참 고생이 많았구나. 그제야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17통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11통, 시어머니가 5통, 동서가 1통. 저는 시어머니의 번호를 먼저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이지원, 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님. 안녕은 무슨 안녕이야. 너 지금 당장 들어와. 이번 주말이 내 시아버지 칠순이야, 칠순. 잊었어. 잊지 않았어요, 어머님. 잊지 않았으면 당장 들어와서 음식 준비를 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르고 호텔도 다 잡아놨는데 누가 다 챙기란 말이야. 어머님.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어제 어머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무식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또 그 얘기야. 어휴, 얘 진짜. 무식한 며느리가 칠순상을 차리면 또 모양이 안 살잖아요. 유식하신 두 분이 알아서 잘 차리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헛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시어미한테 그런 말투로. 끊을게요, 어머님. 다시는 이쪽에서 전화 거시지 마시고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떨렸지만 가슴은 어제보다 한결 가벼웠습니다. 곧이어 동서 유진에게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어머님 충격이 크세요. 이럴 때일수록 형님이 좀 참으셔야 집안이 평화롭잖아요. 저녁에라도 들르셔서 어머님께 말씀 잘 드리세요. 저는 그 문자를 2번 읽고 답장을 적었습니다. 동서, 10년 동안 참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잘 생각해봐. 집안이 평화로우려면 그동안 참았던 사람이 더 참아야 하는 거야. 아니면 입 함부로 놀린 사람이 입을 다물어야 하는 거야. 답은 동서가 더 잘 알 것 같은데.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엎어 놓았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모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친정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고 아빠는 말없이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한 대 무셨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지원아, 잘했다. 진작 그랬어야 했어.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우리 딸 고생한 거 생각하면 엄마가 미안하지. 저는 엄마의 무릎을 베고 잠시 누웠습니다. 이 무릎 위에 누워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 현수가 친정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밖으로 나가 아파트 단지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현수는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어머니가 좀 심하셨던 거 인정해. 근데 칠순은 칠순이잖아. 칠순이 뭐. 내가 빠지면 누가 음식하고 누가 손님 맞아. 동서 있잖아. 유식한 동서. 지원아, 진짜 너답지 않게 왜 이래. 저는 현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연애 시절 늦은 밤 야근하고 나오는 저를 회사 앞에서 기다려주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 보였습니다. 현수야, 10년 동안 너답지 않게 살아온 사람이 누구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야. 이지원이라는 사람, 10년 동안 너희 집안에서 너답지 않게 살았어. 이제 나답게 살아보려고. 현수가 제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두 손을 무릎 위로 모았습니다. 오늘 집 들러서 내 짐 다 쌀 거야. 내일 오전에 시댁으로 택배 보낼게. 지원아, 잠깐만. 짐을 왜 보내? 내가 효자라면서 어머님 곁에 가 있으면 되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혼할 거야, 현수야. 뭐? 천천히 차근차근 진행할 거니까 마음에 준비해. 현수는 멍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뒤돌아 친정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현수가 뭐라고 외쳤지만 그 소리는 점점 작아져 결국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친정 작은 방에 짐을 풀고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닳아 모서리가 다해진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출판사를 그만두던 날 책상 서랍에서 마지막으로 챙겨 나온 물건이었죠. 수첩을 펼치자 빛바랜 이름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 편집자들, 디자이너들, 그리고 작가들. 저는 손가락으로 이름들을 하나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김민수 기자, 정혜경 작가, 박상철 편집장, 진서윤 작가. 진서윤이라는 이름 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작가였습니다. 원고지에 만년필로 글을 쓰던 분, 새벽 2시에도 전화로 한 문장을 두고 1시간씩 토론하던 분. 그분이 출간한 책은 그의 가장 많이 팔린 에세이가 되었고 저는 그 책의 첫 독자였습니다. 수첩을 가만히 어루만지는데 가슴 한쪽이 따끔거렸습니다. 이 사람들 속에서 저는 이지원이었습니다. 이름 석자로 불리고 의견을 내고 문장을 다듬던 사람. 언제부터 저는 큰 며느리, 형님, 현수 엄마라는 호칭 뒤에 숨어 살게 되었을까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무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누구의 호칭으로도 불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첩의 맨 뒷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10년 전 제가 손글씨로 적어둔 한 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좋은 책 한 권은 사람을 살린다. 저는 그 문장 위를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습니다. 펜을 꺼내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좋은 결심 하나도 사람을 살린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그 글씨가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친정집의 익숙한 보일러 소리가 발밑으로 잔잔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아직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더는 그 부엌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챕터 3 폭풍 전야와 뜻밖의 제안. 친정에서 맞이한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엄마가 차려주신 미역국을 한 숟갈 떠넘기는데 그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가슴 한가운데에 머물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작은 방으로 돌아와 어제 펼쳐둔 수첩을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진서윤 작가의 이름 위로 또 한 번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연락을 드려볼까 말까? 10년이라는 공백이 부끄러워 손가락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망설임을 비웃기라도 하듯 핸드폰 화면이 먼저 환하게 켜졌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어딘가 익숙한 지역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원 씨. 나예요, 진서윤. 저는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목소리 그대로네. 10년이 지나도 사람 목소리는 안 변하나 봐요. 선생님 번호가 바뀌어서 저도 연락을 못 드리고 내가 먼저 했으니 됐어요. 지원 씨, 지금 어디예요? 저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친정에 있어요, 선생님. 잠깐 나올 수 있어요. 점심이나 같이 합시다. 선생님과 마주 앉은 곳은 광화문 뒷골목의 작은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선생님은 10년 전보다 머리가 살짝 희끗해진 것 말고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인사도 못 드리고. 인사는 무슨. 밥부터 먹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네. 선생님이 제 앞으로 따뜻한 보리차를 밀어주셨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쥐었습니다. 지원 씨, 내가 오늘 부른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예요. 말씀하세요. 내가 이번에 작은 출판사 하나를 차립니다. 1인 출판사예요. 글은 내가 쓰고 책은 내가 만들고. 그런데 책 만드는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선생님이 보리차 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지원 씨가 와줬으면 해요. 총괄 기획 자리.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했어요. 선생님, 10년 전 내 원고를 새벽 2시까지 붙들고 같이 울던 사람이 지원 씨 말고 또 누가 있었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콧등이 시큰해지는데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저 10년을 쉬었어요. 손이 굳었을 거예요. 손은 다시 풀리면 돼요. 감각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 아래로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선생님. 얼마든지. 다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말아요. 지원 씨한테도 나한테도 지금이 적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피곤에 절어있던 며칠 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볼이 살짝 발그레했고 눈에 어렴풋이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 현수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원아, 큰일 났어. 칠순잔치 망했어. 뭐? 호텔 연회장에 케이터링이 절반밖에 안 들어왔대. 손님은 100명인데 음식은 50명분이고 동서가 예약을 잘못 잡았나 봐. 저는 지하철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다 빈자리에서 굶고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울고 아버지는 호텔 직원한테 호통치고 완전 난리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현수야. 지원아, 한 번만 도와줘. 어머니가 너 찾으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수야. 사흘 전에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해줄까? 지원아, 제발. 무식한 며느리는 부르지 마시라고 어머님께 전해드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검게 꺼졌고 그 위로 제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인터폰을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원아, 시어머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 내가 나갈게. 안 돼. 너 못 나가. 엄마, 내가 직접 말해야 끝나.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한복도 아닌 외출복 차림에 화장은 다 번지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서 계셨습니다. 옆에는 동서 유진이 두 손을 모은 채 어색하게 서 있었고요. 이지원, 너 2년 시어미가 직접 찾아왔는데도 마중도 안 나와. 시어머니가 현관 안으로 들이닥치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머님, 여기 친정이에요. 목소리 낮춰주세요. 낮추긴 뭘 낮춰. 내 시아버지 칠순을 망친 게 누군데. 엄마가 거실에서 나오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우리 집까지 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사부인은 가만히 계세요. 댁의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집일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친정에 와서 호의호식이에요. 엄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엄마 앞을 막아서며 시어머니와 마주 섰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못할 말이라도 했냐? 옆에 있던 유진이 슬그머니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사실 칠순 음식거는 형님이 인수인계만 제대로 해주셨어도 이렇게 안 됐어요. 저는 그동안 형님이 다 해주시던 거라 자세히 몰랐고요. 저는 천천히 유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서, 네, 형님. 동서가 칠순 준비한다고 어머님이 자랑하고 다니신 게 한 달 전부터인데 한 달 동안 나한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한 적 있어. 유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을 줄 알고, 알아서 할 수 있다며 시작한 일을 망치고 나서 형님 탓을 하면 그건 동서야. 저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식한 형님이 인수인계 안 해줘서 망친 거라고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닐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도망갈 생각하지 마. 시어머니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이지원, 너 어디서 그런 말버릇을. 시어미 앞에서.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친정까지 찾아와서 우리 엄마한테 소리치신 거 저 평생 안 잊을 거예요. 뭐? 이 집 현관에서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사부인 운운하시면서 호통치신 그 모습 제가 평생 기억할 거라고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이 뭔지 모르시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어머님.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친정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이지원, 너 이러고 나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는 10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안 할 거고요. 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거실의 벽시계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제 등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돌아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 엄마.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우리 딸이 미안할 일이 어딨어. 엄마의 어깨를 토닥이며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진서윤 선생님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한 번 가고 두 번째 신호가 가기 전에 선생님이 받으셨습니다. 네, 지원 씨. 선생님.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출판사, 저 함께 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선생님이 잠깐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결정했어요, 지원 씨. 우리 좋은 책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선생님. 좋은 책 만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위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제 적어둔 그 한 줄 아래에 펜으로 다시 한 줄을 더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지원으로 산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잉크가 천천히 마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친정 동네의 가로등이 노랗게 깜빡였고 어디선가 늦가을 바람이 창틀을 가볍게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옷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오래된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묻어 있었지만 가죽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가방을 들고 첫 출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챕터 4 끊어진 길에서 다시 찾은 나침반. 선생님의 사무실은 합정동 골목 끝 3층짜리 낡은 건물의 2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좁은 계단을 한 칸씩 오르는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책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종이 냄새, 잉크 냄새, 그리고 오래 쌓인 원고지 냄새. 10년 만에 맡아보는 그 냄새에 저는 한참을 문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지원 씨, 들어와요. 왜 거기 서 있어요? 선생님이 안쪽에서 손짓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냄새. 진짜 10년 만이에요. 앞으로 매일 맡을 냄새니까 천천히 익숙해져요. 책상은 4개, 직원은 저까지 셋이었습니다. 28쯤 되어 보이는 편집자 1명, 그리고 디자이너 1명. 선생님이 2사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쪽은 이지원 기획실장. 우리 출판사 중심을 잡아줄 분이에요. 젊은 편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한소영이라고 합니다. 실장이라는 호칭은 아직 좀 어색하네요. 잘 부탁드려요, 소영 씨. 처음 일주일은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10년 전과는 모든 게 바뀌어 있었거든요. 원고 주고받는 방식, 디자인 작업 프로그램, 서점에 책을 입고시키는 시스템까지. 화면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메모장에 적어두고 밤에 집에 가서 검색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1시 저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기 직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으셨습니다. 지원 씨,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선생님, 죄송해요. 너무 더디죠. 더딘 게 아니라 10년치를 한 달 만에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선생님이 종이컵에 따뜻한 둥글레 차를 따라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지원 씨가 잘하는 건 새로운 프로그램 다루는 게 아니에요. 원고를 읽는 눈, 작가의 마음을 짚는 손. 그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지원 씨를 왜 불렀겠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천장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첫 기획회의 날 저는 작은 원고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한 무명 작가가 보낸 투고 원고였습니다. 지방 도시에서 식당을 하다가 폐업한 40대 여성이 쓴 손님과 주고받은 일상의 이야기들. 문장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따뜻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이 원고 저는 책으로 내고 싶어요. 소영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솔직히 무명 작가라 마케팅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이 문장들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원고 한 부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손님이 김치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우리 엄마 생각난다고 울었다. 나는 그 손님 옆에 앉아 같이 한참을 울었다. 그날 식당 매상은 4만 원이었지만 마음 매상은 평생치였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이 안경을 벗으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갑시다, 이 책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현수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원아, 너 이혼 서류 진짜로 접수했어? 응, 어제 접수했어. 지원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내가 이번엔 진짜 잘할게. 현수야.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제 너희 집안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사과한다고 했어. 정말이야. 사과는 받으면 끝나는 건데 나는 받고 싶지가 않아. 수화기 너머에서 현수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지원아, 우리 집 지금 진짜 엉망이야. 도우미는 사흘을 못 버티고 다 도망가고 동서는 사사건건 어머니랑 싸우고 그건 너희 집 일이지 현수야. 너 진짜 차가워졌다. 차가워진 게 아니라 이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검게 꺼지고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누구의 호칭 뒤에 숨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시댁 쪽 소식은 가끔 친척 어른들을 통해 흘러들어왔습니다. 큰고모님이 어느 날 친정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지원이 어머니, 시댁 얘기 좀 들으셨어요. 엄마가 거실에서 통화하시는 걸 저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도우미가 일주일 새 셋이나 그만뒀대요. 사부인 성질이 어찌나 사나운지 다들 사흘을 못 버틴다네. 어머나, 둘째 며느리는 회사 일도 엉망인 모양이에요. 진급에서 떨어졌다고 시어머니한테 화풀이를 한다는데 엄마가 통화를 끊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지원아, 엄마 나한테 들려주지 마. 듣고 싶지 않아. 그래, 안 들려줄게. 내 인생이랑은 이제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원고를 펼쳤습니다. 식당 사장님의 손글씨가 정성스럽게 적힌 페이지였습니다. 그 위로 빨간 펜으로 교정 표시를 해나가는데 손끝이 한자 한자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10년 전의 감각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책이 인쇄소에서 나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첫 인쇄본을 받아들고 한참을 책상에 올려둔 채 바라봤습니다. 표지의 따뜻한 노란빛, 두툼한 본문 종이의 질감, 그리고 책등에 박힌 출판사 이름. 소영 씨가 옆에서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실장님, 한 컷 같이 찍어요. 내가 무슨 됐어요. 실장님이 살린 책인데 왜 안 돼요? 저는 어색하게 책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고 소영 씨가 찰칵 셔터를 눌렀습니다. 선생님이 사무실 안쪽에서 걸어 나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원 씨, 오늘 저녁은 우리끼리 조촐하게 회식 어때요? 좋아요, 선생님. 회식은 사무실 근처 작은 호프집에서 했습니다. 소영 씨가 맥주잔을 부딪히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출판사 첫 책, 대박 나기를. 선생님이 잔을 들어 올리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원 씨가 우리 식구가 된 첫 책이기도 하니까 의미가 더 크네요. 선생님, 저 진짜 감사해요. 감사는 책이 잘 팔리면 받을게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어느 독자가 SNS에 책의 한 구절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고 그 게시물이 하루 만에 수천 번 공유되었습니다. 마음 매상은 평생치였다 라는 문장이었죠. 다음 날 새벽 소영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실장님, 지금 인터넷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 확인하셨어요. 아니, 무슨 일 있어. 우리 책 에세이 부문 5위 들어갔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불을 끌어안고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로요. 소리를 내면 울 것 같았거든요. 2주가 더 지나자 책은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까지 올랐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실장님, 저 같은 사람 글을 누가 읽어주겠나 싶었는데. 사장님 글이 좋아서 그래요. 저는 옆에서 살짝 거들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실장님. 실장님이 제 인생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저는 식당 사장님의 손을 한참 동안 마주잡고 있었습니다. 좋은 책 한 권은 사람을 살린다. 10년 전 수첩에 적어둔 그 문장이 이제야 제 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강 다리를 건너는 버스 안에서 창문 너머의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우리 책을 읽고 있을 거였습니다. 마음 매상은 평생치였다. 그 한 문장을 손끝으로 따라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펜을 꺼내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지원, 오늘 다시 태어나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 잉크가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챕터 5 완벽한 홀로서기, 그리고 눈부신 성취. 식당 사장님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뒤로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투고 원고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들어왔고 작가들이 먼저 우리 출판사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3권을 더 골라냈습니다. 은퇴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편지글 모음, 시한부 어머니를 돌봤던 딸의 간병일기, 그리고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운 한 여자의 10년 기록. 3권 모두 연달아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습니다. 업계에서 우리 출판사 이름이 조금씩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어느 잡지 기자가 사무실로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기자가 녹음기를 켜며 물었습니다. 실장님, 무명 작가들의 원고만 골라서 연달아 성공시키시는 비결이 뭡니까? 저는 책상 위의 원고 뭉치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비결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그저 10년 동안 내가 듣고 싶었던 말, 내가 위로받고 싶었던 문장, 그런 게 담긴 원고를 알아보는 것뿐이에요.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건 다음에 인터뷰할 기회가 또 있으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기자가 돌아간 뒤 선생님이 제 옆자리에 와 앉으셨습니다. 지원 씨, 첫 인쇄 정산 나왔어요. 선생님이 통장 사본 한 장을 제 책상 위에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예요. 진짜죠? 거기에 성과급은 다음 주에 따로 들어갈 거예요. 저는 통장 사본을 두 손으로 가만히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지원 씨, 이 돈으로 뭐 할 거예요? 집을 구해볼까 해요, 선생님. 작아도 좋으니까 제 이름으로 된 집이요. 잘 생각했어요. 사람은 자기 이름에 문패가 달린 곳이 있어야 단단해져요. 그 주 토요일 저는 부동산을 다니며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베란다에 작은 화분 몇 개 놓을 수 있고 거실에 책장이 들어갈 자리만 있으면 충분했죠. 3군데를 본 끝에 망원동의 작은 아파트 한 채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남양의 거실, 베란다 너머로 동네 골목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부동산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명의는 누구로 하시겠어요? 이지원이요. 이지원 단독 명의로 해주세요. 이지원 3글자를 또박또박 발음하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사하는 날 친정 엄마가 손수 담근 김치통 2개와 솥 하나를 들고 새 집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엄마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셨습니다. 지원아, 집이 참 환하다. 엄마 마음에 들어. 우리 딸이 자기 손으로 마련한 첫 집인데 마음에 안 들면 안 되지.
엄마가 갑자기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엄마, 왜 울어? 기뻐서. 우리 딸이 드디어 제 이름의 집에서 산다는 게 너무 기뻐서. 저도 엄마를 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혼자 앉았습니다. 해가 거실 마룻바닥 위로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 햇살 안으로 발을 내밀어 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어느 부엌의 가스불 앞에서 느꼈던 뜨거움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살갗에 닿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천천히 넘기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동안 꽉 묶여있던 매듭이 이제야 천천히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이 마무리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법원에서 마지막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데 정문 앞 계단에 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은 헐렁했고 얼굴은 한 달 새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지원아.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현수야. 한 번만 더 얘기하자. 응. 끝났어, 현수야. 더 할 얘기 없어. 지원아, 나 진짜로 잘못했어. 10년 동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한 건지 이제야 다 보여. 그래, 보이는 게 다행이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현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연애 시절의 얼굴, 결혼식 날의 얼굴, 신혼 첫날의 얼굴이 잠깐 그 위로 겹쳐졌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들은 이제 모두 사진처럼 멀어져 있었습니다. 현수야. 응, 말해. 뭐든 말해. 내가 10년 동안 안 보이던 게 한 달 만에 보일 리가 없어. 지원아. 그리고 보였다고 해도 이제는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현수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 발짝 비켜서서 현수를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현수가 작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법원 건물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후련하지도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페이지가 조용히 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잡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지상파 방송의 작은 코너에서 저에 대한 짧은 영상이 나갔습니다. 업계의 미다스의 손, 무명 작가들의 어머니 같은 자막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친정 거실에서 엄마와 같이 봤습니다. 화면 속에 제가 카메라를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으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들 안에서 제 이름은 점점 흐려졌어요. 다시 제 이름으로 사는 일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우리 딸 진짜 멋있다. 엄마가 더 멋있어. 나 키워준 사람이잖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이 시간쯤이면 분명 그 집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깜빡 또 깜빡거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그리고 시어머니의 옛 번호.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친정에서 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을 켜자 텅 빈 공간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가구라곤 작은 책장 하나, 식탁 하나, 1인용 소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어있음이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뻐서, 너무 기뻐서, 그리고 살아남은 게 너무 다행이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소리 죽여 울지 않았습니다. 이 집 안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볼 일이 없었으니까요. 울고 싶은 만큼 울었고 코를 풀고 싶은 만큼 풀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부엌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작고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게 새삼스러웠습니다. 물 한 모금을 넘기며 저는 거실 창문 너머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가로등이 노랗게 빛나고 저 멀리 동네 슈퍼의 간판도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 평범한 밤이, 이 평범한 풍경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거실로 다시 돌아와 책장 맨 윗칸에 낡은 수첩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진서윤 선생님의 이름이 적혀 있던 그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수첩 위에 손바닥을 가만히 얹고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생했다, 이지원. 창밖에서 늦가을 바람이 한번 지나갔고 새 집의 거실 불빛이 조용히 그 자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챕터 육식이심이 부른 두 번째 위기. 새 집에서 맞이한 봄이었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심어둔 작은 허브가 새순을 올리던 어느 아침, 선생님이 사무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생님 책상 위에는 두툼한 원고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 씨, 이거 한번 봐요. 저는 원고 첫 장을 넘기다 숨을 멈췄습니다. 표지에 적힌 이름은 윤하경, 지금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소설가였습니다. 선생님, 이분이 어떻게 우리한테... 내가 부탁한 게 아니라 윤 작가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식당 사장님 책을 읽고 우리 출판사에서 다음 책을 내고 싶다고. 진심이세요? 진심이지.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지원 씨가 총괄해줬으면 해요. 저는 원고 위에 두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종이 사이로 작가의 숨결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게요, 선생님. 잘해볼게요. 그날 저녁부터 저는 원고에 매달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식탁 위에 원고를 펼쳐놓고 새벽까지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해나갔습니다. 전 같으면 손목이 아파서 진작 멈췄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손이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그로부터 한 달쯤 뒤였습니다. 소영 씨가 다급한 얼굴로 제 자리로 달려왔습니다. 실장님, 이것 좀 보세요. 소영 씨의 노트북 화면에는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제목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출판 기획자 이지원의 두 얼굴, 충격 폭로. 저는 마우스 휠을 천천히 내려가며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지원이라는 사람은 작가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걸로 업계에서 유명하다. 식당 사장님의 원고도 사실은 다른 작가의 글을 베낀 거다. 그뿐 아니라 시댁에서는 치매에 걸린 시부모를 길거리에 버리고 도망친 폐륜녀다. 지금 만나고 있다는 유명 소설가도 곧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읽는 동안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말이 한마디씩 칼날처럼 박혀 들어왔습니다. 소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이거 댓글이 벌써 300개가 넘었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댓글 창에는 욕설과 비난이 빼곡히 달려 있었고 어떤 댓글은 우리 출판사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보셨어. 방금 보셔서 회의실에 계세요. 회의실 문을 열자 선생님이 안경을 벗고 천천히 미간을 누르고 계셨습니다. 앉아요, 지원 씨. 선생님, 이거 다 사실이 아니에요. 저 누구 글도 도용한 적 없고 시부모님은 치매도 아니고 제가 모신 분도 아니에요. 알아요. 내가 그걸 모르면 누가 알아요. 선생님이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다는 거고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 오후부터 사무실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항해 전화,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욕설 전화까지. 소영 씨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장님, 윤하경 작가님 쪽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약 진행을 잠시 보류하자고요. 저는 책상 모서리를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그 게시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한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동서유진. 문장의 흐름, 단어를 비트는 방식, 그리고 시댁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디테일까지. 이건 분명히 유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 불을 켜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요. 다음 날 사이버 수사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담당 형사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지원 씨, 익명 게시판 글은 작성자 추적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게다가 가상 서버를 통해 우회했다면 더 어려워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2주, 늦으면 2달. 2달이요. 형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동안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본인이 더 힘들어집니다. 수사대를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택시를 잡고 뒷자리에 앉아 차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핸드폰이 또 한 번 진동했습니다. 큰 고모님이었습니다. 지원아. 네, 고모님. 내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 욕을 한대.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본다고, 패륜이 따로 없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모님, 저 이제 그 집안이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소문이 무서워. 사돈댁 친척들 귀에까지 그 얘기가 들어가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차창 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로등이 또 노랗게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인터넷의 댓글창을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읽지 말아야 하는데도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이 10년 전 그 부엌에서 들었던 비웃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무식하다는 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말. 이제는 다른 말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식탁에 엎어놓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익숙한 무력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 부엌에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참고 또 참던 그때의 감각이 다시 손끝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으로 걸어가 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거울 속에 이지원이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 그러나 부엌에 있던 그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이지원. 저는 거울에 비친 저를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한 번 도망쳤으면 됐어. 2번은 안 돼. 다음 날 아침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볼펜으로 한 줄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게시글이 처음 올라온 시각, 그 글에 달린 초기 댓글들의 작성 시각, 비슷한 시기에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온 비슷한 글들의 목록. 저는 10년 동안 시댁의 모든 살림을 메모로 정리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꼼꼼함이 이제는 저 자신을 지키는 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 씨, 도와줄 일이 있어요. 네, 실장님. 말씀하세요. 비슷한 시기에 우리 출판사를 거론한 글이 올라온 커뮤니티들 한번 다 모아주세요. 캡처랑 게시 시간이랑요. 바로 시작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 위의 메모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핸드폰 화면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손가락이 먼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망설이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원 씨,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누군지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런데 이지원 씨가 지금 겪고 계신 일, 누가 꾸민 건지 제가 알아요. 저는 식탁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가 있어요. 녹취록이랑 메시지 내역이랑. 왜 그걸 저한테 주시려는 거예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사람 노릇을 한 번도 못 해본 인간이라서요. 마지막에 한 번은 해보고 싶어서요. 저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로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지가 아침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챕터 7 진실의 반격과 완벽한 추락. 약속 장소는 광화문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시켰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가 자동으로 그쪽을 향했습니다. 이윽고 문 위에 종이 짤랑 하고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을 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현수였습니다. 코트가 너무 헐렁해 어깨선이 한참 내려와 있었고 머리는 한 달은 자르지 않은 듯 덥수룩했습니다. 현수가 저를 발견하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앉아도 될까? 앉아. 현수가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화한 사람이 너였구나. 응. 왜? 현수가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 놓았습니다. 지원아, 나 진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 이제는 알아. 본론만 말해, 현수야. 현수가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와 출력해온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다 있어. 유진이 인터넷 글 올린 거 시켜서 댓글 단 사람들이랑 주고받은 대화.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너에 대해서 한 말 녹음한 것도. 어떻게 이걸 다. 유진이가 어머니랑 싸우면서 자기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라고 소리치는 걸 내가 우연히 들었어. 그날부터 모았어. 저는 종이 뭉치를 천천히 한 장씩 넘겼습니다. 거기엔 유진이 다른 대포폰을 이용해 여러 커뮤니티에 같은 글을 옮겨다니며 올린 흔적,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저에 대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통화 녹취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수야. 응.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거야? 현수가 한참을 말없이 식탁만 바라봤습니다. 너 없이 살아보니까 우리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 알겠더라. 엄마는 매일 너 욕하고 유진이는 매일 엄마랑 싸우고 나는 둘 사이에서 매일 사과만 하고 그게 우리 집이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 집안 잘못을 똑같이 시켰던 거였구나. 10년 동안. 그 생각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들었어.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현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현수야, 늦었어. 알아. 너 다시 잡으려고 가져온 거 아니야. 현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걸로 내가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 지원아. 그뿐이야. 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현수야. 현수가 문을 향해 걸어가다 손잡이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지원아. 응. 내가 너 만나서 행운이었다는 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하고 갈게. 문이 짤랑 울렸고 현수의 등이 거리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식어가는 찻잔에서 김이 가늘게 올라오다 흩어졌습니다. 서운하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시절이 진짜로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USB를 들고 사이버 수사대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자료를 한참 살피시더니 천천히 안경을 올리셨습니다. 이지원 씨, 이거면 충분합니다. 정말요. 증거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빠르면 일주일 안에 작성자 특정이 끝날 거예요. 수사대를 나오는데 등에 진 짐 한쪽이 툭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습니다. 그 길로 출판사에 들러 선생님께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은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시더니 안경을 벗고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지원 씨, 네, 선생님. 우리 가만히 있지 맙시다. 어떡해요? 오늘 오후에 공식 입장문 올립시다. 거짓 소문에 대한 반박, 그리고 강경한 법적 대응 예고. 사실을 또박또박 알리는 게 가장 강한 무기예요. 그날 저녁, 우리 출판사 공식 누리집과 SNS 계정에 입장문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떨림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는 뜻이 또박또박 박혀 있었습니다. 반응은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판사 식당 사장님이 직접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 글은 저의 글이며 누구의 글도 베끼지 않았다. 이지원 실장님은 제 인생을 다시 살려주신 분이다. 라는 짧고 분명한 문장이었습니다. 다른 작가님들도 차례로 입장을 보태셨습니다. 여론은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수사는 형사님 말씀대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유진이 사용한 대포폰의 통신 기록과 현수가 건넨 녹취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조사실에 불려간 유진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증거 앞에서 끝내 모든 걸 인정했다고 형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며칠 뒤 유진의 회사 인사팀 앞으로 한 통의 투서가 들어갔습니다. 유진이 평소에도 회사 안에서 동료를 험담하고 사내 게시판에 익명으로 비방글을 쓴 적이 있다는 내용이 함께 정리된 투서였습니다. 유진은 결국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정리되어 가던 어느 저녁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시어머니가 한 손에 보따리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살이 한참 빠진 어깨. 저는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지원아, 잠깐만 문 좀 열어다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가 좋아하던 갈비찜 좀 했다. 잠깐만 문 좀 열어다오. 저는 인터폰 너머의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다 이미 한 번씩 거쳐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어머님, 응, 문은 안 열어드릴 거예요. 지원아, 제가 유식한 분들 방식대로 법으로 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답이 다 나올 때까지 어머님은 저한테 어떤 식으로도 오지 마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너 시어미를 이렇게까지. 어머님, 저는 인터폰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제 친정 현관에서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사부인 운운하면서 호통치셨던 그 밤, 저는 다 기억해요. 그 밤 이후로 저는 어머님께 드릴 사과도 받을 사과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보따리를 발치에 내려놓으며 작게 흐느끼셨습니다. 한 번만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돌아가세요, 어머님. 보따리도 다시 가지고 가시고요. 저는 인터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보따리를 다시 들고 천천히 화면 바깥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통의 손님을 돌려보낸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며칠 뒤 형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같은 날 유진의 회사에서도 권고사직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소영 씨가 사무실에서 그 기사를 보며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실장님,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진짜 있긴 있나 봐요. 그러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의 햇살이 합정동 골목 끝까지 환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옆자리로 다가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원 씨, 윤하경 작가 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계약 다시 진행하자고, 그리고 이지원 실장과 함께가 아니면 책 안 낸다고.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에 울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지원 씨, 진짜로 단단해졌네요. 10년 부엌에서 단련된 거잖아요, 선생님. 선생님이 작게 웃으셨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창문 너머 골목에서 봄바람이 한번 지나갔고 새로 인쇄된 책 표지들이 책상 위에서 가지런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챕터 8 미련 없는 작별, 찬란한 내일. 윤하경 작가의 책이 출간된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발매 첫 주에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한 달 만에 10만 부를 넘겼습니다. 선생님이 어느 날 아침 회의실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탁자 위에는 따뜻한 둥글레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 씨, 앉아요.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내가 오늘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서요. 부탁이라뇨,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안경을 천천히 벗어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지원 씨, 우리 출판사 공동대표 자리에 앉아줬으면 해요. 저는 손에 든 찻잔을 그대로 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선생님, 내 이름 옆에 지원 씨 이름이 같이 박혀야 해요. 그래야 이 출판사가 진짜로 우리 출판사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자리를. 지원 씨가 만든 책들이 우리 출판사를 살린 거예요. 내가 주는 자리가 아니라 지원 씨가 만들어낸 자리예요. 저는 찻잔을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잘해볼게요. 선생님이 안경을 다시 쓰시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좋은 책 더 많이 만듭시다. 명함이 새로 나온 날, 저는 그 작은 종이를 한참 동안 두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이지원 공동대표. 이름 옆에 박힌 그 직함이 낯설었고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명함 한 장을 따로 빼내어 가방 안에 낡은 가죽 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10년 전 출판사 책상 서랍에서 챙겨 나왔던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명동 근처에서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백화점 옆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 한 무리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 그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유진, 그리고 현수. 시어머니는 색이 다 바랜 코트를 입고 계셨고 유진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무언가를 쏘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저까지 직장 잃었잖아요. 누가 그런 글 올리라고 시켰는데요. 내가 언제 시켰어. 너 혼자 한 일이지. 어머님이 형님 욕만 안 했어도 저는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내 입으로 그러고도 부끄럽지도 않니. 옆에서 현수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작게 말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형수님,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좀 그만하자. 세 사람의 모습은 한때
제가 그 부엌에서 올려다보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만큼 작아 보였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넜습니다. 선글라스를 손으로 살짝 고쳤었습니다. 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를 정확히 옆으로 지나쳤습니다. 유진의 시선이 저를 한번 스쳤고 시어머니의 시선이 잠깐 멈췄으며 현수의 시선은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른 채도 하지 않았고 멈춰서지도 않았고 발걸음의 속도조차 바꾸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작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도 같았습니다. 다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코트 자락을 한번 흔들고 지나갔고 저는 그대로 다음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앞에 멈춰서서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신기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는 길에서 마주친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가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옅어져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새책 작업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따로 자리를 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원 씨, 다음 책은 본인이 직접 써봐요. 제가요. 그동안 지원 씨가 살아온 10년 그리고 그 다음의 시간들. 그게 책이 안 되면 뭐가 책이 되겠어요. 선생님, 저는 작가가 아닌데요. 작가는 책을 쓰는 사람이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펜을 들었습니다. 새벽마다 식탁 앞에 앉아 한 문장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목은 한참을 고민하다 결정했습니다. 며느리 졸업기. 원고를 마치던 날 새벽 저는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거실 마룻바닥 위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책이 나온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발매 한 달 만에 10만 부, 2달 만에 20만 부가 넘었습니다. 대형 서점에서 사인회가 잡혔고 저는 처음으로 독자 앞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책이 한 무더기 쌓여 있었고 줄은 서점 입구 바깥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책을 품에 안고 제 앞에 섰습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 결혼 20년이에요. 저는 펜을 들고 그분을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작가님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책 읽고 어제 처음으로 시어머니 전화 안 받았어요. 잘하셨어요.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책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진짜로 고맙습니다. 저는 책 안쪽 표지에 펜을 댔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살기를.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여성이 책을 두 손으로 받아 안고 작게 흐느꼈습니다. 저도 잠깐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다음 독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빠르게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인회가 끝나고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운동화 끈을 다시 묶고 코트 깃을 세우고 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찬 강바람이 얼굴에 와닿는데 그 차가움이 묘하게 시원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강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강물 위로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지원 공동대표. 명함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부엌에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살던 이지원. 문틈으로 비웃음 소리를 듣고 무너지던 이지원. 택시 안에서 누구의 호칭으로도 불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던 이지원. 그리고 지금 한강변에 서서 자기 이름이 박힌 명함을 들고 있는 이지원. 전부 같은 사람이라는 게 신기했고 그러면서도 같지 않다는 게 또 신기했습니다.
저는 강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작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이지원. 목소리는 작았지만 가슴 한가운데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내 가장 화려한 챕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강물 위로 불빛이 한 번 더 반짝였습니다. 저는 명함을 다시 안주머니에 넣고 코트깃을 세우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끝에 작은 슈퍼 간판이 노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골목, 이 평범한 저녁, 이 평범한 한 사람의 걸음. 그 평범함이 10년 만에 제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 거실불을 켜자 책장 맨 위 칸에 올려둔 낡은 가죽 수첩이 환한 불빛 아래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손바닥을 가만히 얹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고마웠다, 이지원. 거실 창문 너머로 골목 가로등이 한 번 깜빡, 또 한 번 깜빡했고 새 집의 불빛이 그 안에 한 사람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지원은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서 자기 자신을 한 겹씩 지우며 살아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한 줌의 비웃음이 그 모든 시간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그 비웃음이 묻혀있던 한 사람의 이름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이지원 세 글자. 부엌에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살던 그 사람도 한강변에서 자기 이름이 박힌 명함을 들고 서 있던 그 사람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은 10년을 참았고 한 사람은 한 번 용기를 냈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지워야만 유지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오래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지원의 이야기가 작은 신호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누군가의 호칭 뒤에 숨어 있기엔 너무나 귀한 이름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